북풍한 설이 매섭게 몰아치는 밤. 세상은 온통 하얀 정막 속에 갇혀 있었으나 그 고요를 찢는 것은 오직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기생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차가운 몸뚱이를 부여잡았는데 이미 그의 몸은 산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연화가 낮은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으나 사내는 입가에 검붉은 피를 흘린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흩날리는 눈바른 금세 그의 창백한 얼굴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기방 뒷문 밖.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듯 쓰러져 있는 이 사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연화는 그저 얼어 죽은 객귀라 여겨 지나치려 했으나 눈 속에 파묻힌 옷자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낡은 각근과 뼈만 남은 손에 굳은 살이 박인 것을 보고는 차마 발길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붓을 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었고 연화의 아비 역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저런 손을 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릿한 슬픔이 단숨에 터져나온 까닭이었다. 연화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여나 기방의 행수기생이나 하인들이 볼까 두려워 숨을 죽였는데 다행히 매서운 추위 덕에 거리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켜 쓰려 했으나 장정의 축 늘어진 무게는 가냘픈 여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어서 두 사람은 몇 번이고 눈밭에 뒹굴어야만 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연화의 얇은 저고리 속으로 파고들어 살갗을 도려내는 듯했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사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자신의 처소 쪽으로 향했다. 기방의 가장 구석진 곳, 초라한 별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 순간만큼은 천지신명이 도운 행운이라 여겨질 줄은 몰랐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조심스레 열고 사내를 방 안으로 밀어넣은 연화는 황급히 문을 닫아 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방 안의 온기라곤 다 타버린 화로에 미지근한 재뿐이라 그녀는 서둘러 아랫목에 깔린 이불을 펴 사내를 눕혔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자 어둠 속에 묻혀있던 사내의 몰골이 드러났는데 찢어진 도포 자락 사이로 보이는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움푹 팬 눈두덩과 핏기 없는 입술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림과 절망 속에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에 물을 적셔 사내의 얼굴에 묻은 피와 흙탕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차가운 물수건이 닿자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어머니, 어머니. 헛소리처럼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순간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사내의 언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어 입김을 불어넣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일까? 그를 읽는 선비가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일뿐이었다. 연화는 방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손님들이 남기고 간 귀한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사내의 입에 억지로 흘려 넣었다. 사내는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기침을 토해냈으나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숟가락으로 입술을 적시며 그가 물을 삼킬 때까지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눈보라가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었고 기방 본체에서 들려오던 취객들의 왁자지껄한 노랫소리와 장구소리도 점차 잦아들 무렵이었다. 사내의 호흡이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찌푸려졌던 미간이 펴지는 것을 확인한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사내의 젖은 버선과 의복을 벗겨내고 자신의 무명옷을 덮어주며
밤새 그의 곁을 지켰는데 혹여 열이 오를까 이마를 짚어보고 차가운 손발을 주무르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산에는 끙하는 소리와 함께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는데 초점을 잃은 흐릿한 눈동자가 낯선 천장을 배회하다가 마침내 연화의 얼굴에 머물렀다. 여기가 저승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사내의 말에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선비님. 여기는 이승이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사내는 연화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자신의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극심한 현기증에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고 말았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력이 다하여 몸을 가눌 수 없을 것입니다. 연화가 황급히 그를 제지하며 말하자 사내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한때는 마을에서 신동이라 불리며 장래가 촉망되던 인재였으나 부패한 조정의 과거 시험에서 돈 없고 배경 없는 자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급제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수차례 낙방의 고배를 마신 비운의 선비였다. 가사는 탕진하고 부모님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진우는 세상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다 결국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졌던 것이다. 어찌하여 나 같은 놈을 살리셨소? 차라리 그 눈밭에서 편히 눈을 감게 내버려 두지. 진우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미련보다는 깊은 절망과 자조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연화는 그 말을 듣자 정색을 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죽는 것은 쉽습니다. 허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내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비록 제가 천한 기생의 신분이나 선비님의 그 귀한 손에 붓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당찬 말에 진우는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기가 없는 민낯의 그녀는 기생이라기보다는 고고한 양반집 규수와 같은 기품을 풍기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부터 기방의 은밀한 다락방에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연화는 행수 기생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평소처럼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며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었으나 마음은 온통 방 안에 숨겨둔 진우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이 남긴 안주나 밥을 몰래 챙겨와 진우에게 먹였고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진우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진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연화의 호의를 부담스러워했으나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연화의 진심 어린 모습에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연화가 구해다 준 낡은 서책들을 읽으며 다시금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런 진우의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 고된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시각 진우는 책을 덮고 연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낭자,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 꼴이나 낭자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내 반드시 재기하여 이 은혜를 갚으리다. 진우의 결연한 눈빛을 마주한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선비님께서 다시 붓을 드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부디 뜻하신 바를 이루시어 억울하게 눈 감지 마시고 세상에 큰 뜻을 펼치소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나 감사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지탱해주는 깊은 유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평온을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진우의 건강이 회복되어 갈 무렵 기방계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가 색을 밝히고 탐욕스러워 관내의 미색이 뛰어난 기생들을
모조리 수청 들게 한다는 것이었다. 연화의 미모는 익히 소문이 나 있었기에 그녀 역시 사또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기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연화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 답했으나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선비님, 이제 몸도 많이 추스르셨으니 떠나실 채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선비님께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연화의 말은 진우를 위함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자신에게 닥쳐올 불행을 예감하고 진우만이라도 화를 면하게 하려는 배려가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연화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연화의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게요?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보시오. 연화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사또의 수청 명령이 내려졌음을 고백했다. 진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권력의 희생양이 되려 하는데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다. 내 이놈들을. 분노에 찬 진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연화가 그를 가로막으며 간곡히 만류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지금 나서시면 선비님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제발 참으셔야 합니다. 연화는 울면서 진우에게 매달렸고 진우는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삼켜야만 했다. 그 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에 닥쳐올 시련을 예고라도 하듯이 바람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는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힘을 길러 이 썩어빠진 세상을 뒤엎고 그녀를 구하겠노라고.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피의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다. 창밖의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쌓여만 가고 그 차가운 눈 속에서도 붉게 피어나는 매화처럼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은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비로소 그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좁디좁은 다락방의 공기는 언제나 눅눅하고 매캐한 약초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나 김진우에게 그곳은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은 욕망과 술수, 거짓 웃음이 판치는 기방의 소란스러운 세상이었지만 이 작은 방 안만큼은 오롯이 두 사람만의 진실한 숨결이 머무는 성소와도 같았다. 연화는 행수기생의 날카로운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락방을 오르내렸는데 그녀의 치마폭 속에는 언제나 진우를 먹일 주먹밥이나 식은 반찬 그리고 몰래 달인 탕약 사발이 숨겨져 있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도 두 사람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고 행여나 누군가 기척을 느낄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으나 그 위태로움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고 있었다. 진우는 연화가 가져온 식은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천한 신분으로 멸시받으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애쓰는 한 여인의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건 헌신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진우는 좁은 방 안을 서성거리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벽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기방의 왁자지껄한 소음들이 그의 귓가를 때리며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연화가 억지 웃음을 흘리며 사내들의 희롱을 받아내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진우의 가슴을 난도질했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를 그 진창 속에서 건져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지금의 자신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낙방거사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연화는 진우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다락방으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으나 진우를 마주할 때면 언제나 화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비님, 오늘은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약 기운이 도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단함은 감춘 채 진우의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어 주려 애썼다. 어느 날, 연화는 장터에 나갈 채비를 하며 평소보다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헝겊 꾸러미를 꺼냈는데 그 속에는 그녀가 기생생활을 하며 손님들에게 받은 옥비녀와 금가락지, 그리고 돌아가신 어미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인 은놀이개가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연화에게 있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보루이자 언젠가 기방을 나갈 때 쓰려 모아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주저함 없이 그것들을 품에 안고 방을 나섰다. 장터의 전당포 주인은 연화가 가져온 폐물들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헐값을 불렀고 평소 같으면 당차게 흥정했을 연화였으나 그날은 주인이 부르는 대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진우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받은 돈을 움켜쥐고 서점과 약재상을 돌며 가장 좋은 종기와 붓, 그리고 선비들이 읽어야 할 경전들을 샀고 남은 돈으로는 진우의 몸을 보할 귀한 약재를 구했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나 텅 빈 머리와 손가락의 허전함은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을 남겼다. 그러나 다락방 문을 열고 진우의 앞에 그 물건들을 내려놓았을 때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그 모든 상실감을 보상받는 듯했다. 이게 다 무엇이오? 진우는 눈앞에 놓인 논어, 맹자, 그리고 정갈한 붓과 벼루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책에서는 갓 찍어낸 먹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고 그것은 진우가 잊고 살았던, 아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선비로서의 혼을 다시금 일깨우는 향기였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선비님의 손에는 밥숟가락보다 붓이 더 어울립니다. 다시 글을 읽으십시오. 세상이 선비님을 버렸다 하여 선비님마저 자신을 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다가 이내 연화의 머리와 손을 바라보았다. 늘 꽂혀 있던 옥비녀가 사라지고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가락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진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낭자, 설마 이것들을 사기 위해... 진우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그는 책을 바닥에 내려놓고 연화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마디 하나하나가 진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내 어찌 낭자의 피 같은 재물을 탐하여 글을 읽을 수 있겠소. 이것은 아니두어 당장 가서 되찾아오시오.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치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선비님, 저 물건들은 제 몸을 치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허나 이 책들은 선비님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책을 읽고 과거에 급제하여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연화의 간절한 호소에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사내 대장부가 여인의 치마폭에 기대어 호강이나 하려 한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뜨거운 다짐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말없이 연화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부터 다락방의 풍경은 달라졌다.
진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에 파묻혔다. 낮에는 창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에 의지하여 글을 읽었고, 밤이면 연화가 구해다 준 양초를 켜고 밤을 새워 공부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부시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진우가 세상을 향해 내지르는 침묵의 함성과도 같았다. 연화는 그런 진우의 곁을 지키며 먹을 갈아주거나 침침해진 촛불 심지를 돋워주었다. 때로는 졸음이 쏟아지는 진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격려했고, 진우가 글귀의 뜻이 막혀 고뇌할 때면 곁에서 조용히 차를 다려 내밀었다. 촛불 아래 비친 진우의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릴 때 연화는 그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언젠가 그가 천하를 호령할 큰 인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계절이 바뀌어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진우의 학문은 일취월장하여 예전의 기량을 되찾다 못해 더욱 깊어지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고난과 시련은 그에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더해주었고, 연화의 사랑은 그의 문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비오는 날 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섞여 진우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다락방을 울렸다. 연화는 바느질감을 손에 든 채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초라한 무명옷을 입고 좁은 방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글을 읽는 진우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글 읽기를 마친 진우가 붓을 내려놓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낭자, 내 이제 떠날 준비가 된 듯하오. 그 한마디에 연화의 바느질하던 손이 멈칫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벌써 그리 되었습니까 하긴 선비님의 실력이라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색을 하며 말했다. 연화 낭자, 내 이번에 한양에 올라가 반드시 급제하여 금이 환향할 것이오. 그때는 낭자를 가마에 태워 내 집으로 모셔갈 것이니 부디 그때까지 몸성이 기다려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청원이었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기생의 신분으로 양반의 정실이 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진우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고했다. 선비님, 저는 천한 기생입니다. 선비님의 앞길에 흠이 될까 두렵습니다. 연화가 흐느끼며 말하자 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이요. 낭자는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낸 은인이자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내 벼슬을 얻는 것은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낭자를 지킬 힘을 얻기 위함이니 그런 약한 소리는 거두시오. 촛불이 다 타들어가 심지가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꺼질 줄을 몰랐다.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으나 좁은 다락방 안은 두 사람의 맹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날 밤 진우는 연화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연화는 잠든 진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가올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희망 사이에서 밤새 뒤척였다. 머지않아 닥쳐올 시련의 그림자가 기방의 담장을 넘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진우가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임을 그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산천 초목이 푸르게 물들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 오는 계절이 되었으나 김진우와 연화가 머무는 다락방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양에서 치러질 과거 시험 날짜가 벽보에 붙었다는 소식이 장터에 퍼진 지 수일이 지났건만 진우는 차마 떠날 채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밤새워 읽던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고 먼 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연화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벼슬길에 오르려면 한양까지 갈 노잣돈이 필요했고 그동안의 객지 생활을 감당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으나 지금 그들의 수중에는 당장 입에 풀칠할 곡식조차 간당간당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괴로워했다. 내 비록 글을 읽어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다 하나 정작 나를 믿고 의지하는 여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과거 보러 갈 엽전 몇 잎조차 마련하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대장부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밤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자책했고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듣는 연화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다. 이미 팔 수 있는 폐물은 진작에 다 팔아치웠고 기방에서 나오는 자빌 거드름 돈으로는 약값 대기도 벅찼기에 연화는 밤새 뒤척이며 돈을 마련할 방도를 강구했으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장터의 가채 장수들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당시 여인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었으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큰 불효이자 수치로 여겨졌기에 머리카락을 파는 일은 극도로 가난한 집안의 여인들이나 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물며 미색으로 손님을 받아야 하는 기생에게 있어 풍성하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은 생명과도 같은 자산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길로 방에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고생 탓에 다소 야위었으나 허리까지 내려오는 흑단 같은 머리카락만은 여전히 찰랑거리며 검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 머리카락이 선비님의 가끈이 되고 붓이 되고 한양 가는 길이 되어준다면 내 어찌 아깝다 하겠는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집어들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타래가 투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릴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마치 그녀의 분신인 양바닥에 흩어졌고 거울 속에는 단발이 된 낯선 여인이 눈물 젖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잘린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명주천에 쌌고 남은 짧은 머리는 쪼글져 비녀 대신 나무젓가락을 꽂아 단정히 정리했다. 가채 장수에게 머리카락을 넘기고 받아든 돈주머니는 묵직했으나 그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다. 저녁나절 다락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연화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언제나 곱게 따 내리거나 화려한 가채를 올렸던 그녀의 머리가 몽당 비자루처럼 짧게 잘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낭자,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오. 진우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다. 연화는 애써 미소 지으며 품 안에서 돈주머니와 정성스레 지은 미투리 한 켤레 그리고 갓 지은 무명 도포 한 벌을 꺼내 놓았다. 선비님, 이제 노잣돈 걱정은 마시고 어서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 이 돈이면 한양까지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진우는 바닥에 놓인 물건들과 연화의 짧은 머리를 번갈아 보며 사태를 파악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 내 어찌 낭자의 피와 살 같은 머리카락을 팔아 과거를 보러 간단 말이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지. 내 이런 불효와 불충을 저지르고 어찌 하늘을 우러러 보겠소. 진우는 연화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능함을 저주했다. 사내로서 여인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했다. 그녀는 우는 진우를 달래며 말했다. 선비님, 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면 그뿐입니다. 허나 선비님의 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여인의 정성을 생각하시어 반드시 장원 급제하시어 저를 데리러 와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머리카락을 자른 값을 하는 길입니다. 결국 진우는 연화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떠나는 날 새벽, 안개 자욱한 나루터에는 이별의 슬픔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연화가 마련해준 도포를 입고 미투리를 신은 채 괴나리 보찜을 메고 연화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연화야, 내 하늘에 맹세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금이 환향하여 너를 꽃감에 태우고 한양으로 갈 것이니 그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다오. 진우의 눈빛은 결연했으나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죽은 듯이 지내며 선비님의 급제 소식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밥 거르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부디 뜻을 이루소서. 나룻배가 서서히 멀어지자 진우는 뱃머리에 서서 연화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연화는 강가에 홀로 서서 배가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망부석처럼 자리를 지켰다. 강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견뎌내야 할 혹독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진우가 떠나고 난 후 기방에서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연화는 행수 기생에게 사정하여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당분간 손님을 받지 않고 부엌일과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며 고된 노동으로 시름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 최판관은 탐욕스럽고 호색한으로 악명이 높은 자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고을에 내로라 하는 기생들을 불러들여 연일 술판을 벌였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연화라는 기생의 미색과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는 흑심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사령들이 들이닥쳐 연화를 관하로 끌고 갔다. 화려한 연회장 상석에 앉은 최 사또는 연화의 수수한 차림새와 짧은 머리를 보고는 오히려 기묘한 흥미를 느낀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네가 그 도도하기로 소문난 연화로구나. 머리를 자른 연유는 모르겠으나 그 얼굴만은 여전하구나. 이리 가까이 와서 술을 따르라. 사또의 명령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인은 몸과 마음을 정한 곳이 있어 더 이상 술을 따르거나 수청을 들 수 없사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연화의 당돌한 거절에 연 회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한 기생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사또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내 인연 천한 기생년이 정절이라도 지키겠다는 것이냐. 내 서방이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길래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해. 사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연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어 들어올렸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고 사또를 노려보았다. 제 지아비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신 선비님이십니다. 비록 혼례는 올리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죽어도 다른 사내를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과거 흥, 그놈이 급제할 리 만무하고 설사 급제한다 한들
너 같은 기생년을 기억이나 할 줄 아느냐. 헛된 꿈 깨고 당장 내 수청을 들라. 오늘 밤 내 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의 뼈마디를 모조리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사또는 연화를 옥에 가두라 명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연화의 뒤로 행수기생이 쫓아나와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으나 사또는 매몰차게 그녀를 걷어찼다. 차가운 옥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멍든 팔다리를 감싸 안고 웅크렸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감옥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으나 연화는 품속에 간직해 온진우가 써준 시 한 수를 떠올렸다.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매이샹 한부 마이샹. 진우가 떠나기 전 써준 글귀였다. 연화는 그 글귀를 주문처럼 되뇌며 이를 악물었다. 선비님, 저는 죽어도 선비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밖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감옥 창사를 때렸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억울함을 알고 울부짖는 듯 했다. 한편 천리박 한양 땅에서는 진우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붓을 쥐고 시제를 내려다보며 연화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팔아 마련해준 붓끝에 먹물을 듬뿍 묻히자 종이 위로 글자들이 춤을 추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답안이 아니라 연화의 한과 자신의 피 맺힌 절규를 담은 세상을 향한 거대한 고발장이었다. 운명은 이제 두 사람을 각기 다른 전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한 명은 붓으로, 한 명은 절개로 싸워야 하는 처절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철아 전연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매우 쳐라. 관아의 형틀 위로 내리꽂히는 곤장 소리가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공기를 갈랐다. 딱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연화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오다 인해 목구멍 안으로 지식여져 신음으로 바뀌었다. 하얀 소복은 이미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배어나온 붉은 선혈로 질척하게 젖어 있었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형틀을 묶은 밧줄이 그녀의 살점을 파고들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채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거나 눈을 질끈 감았으나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자가 없었다. 단상 높이 앉은 최 사또는 붉은 관복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술잔을 기울이며 고통에 일그러진 연화의 얼굴을 안주 삼아 즐기고 있었다. 독한 년, 내년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내 기필코 내년에 그 꼿꼿한 고개를 꺾어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 것이다. 사또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의 명령에 따라 집장 사령들은 춤을 추듯 곤장을 휘둘렀다. 연화의 의식은 점차 혼미해져 갔다. 눈앞의 풍경이 붉게 물들었다가 까맣게 변하기를 반복했고 귀에서 들리는 이명소리는 사또의 비웃음 소리와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선비님, 너무 아픕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외침은 흩어지는 먼지처럼 허공을 맴돌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검은 날개를 펴고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형틀에 매달린 연화가 고개를 떨구자 사또가 손짓하여 매질을 멈추게 했다.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단상에서 내려와 연화의 앞으로 다가갔다. 술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가 섞인 역겨운 입김이 연화의 코끝을 찔렀다. 사또는 연화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초점을 잃은 그녀의 눈동자가 힘겹게 사또를 향했다. 어떠냐 이제라도 내 수청을 들겠다고 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네 서방이란 놈은 이미 한양 땅에서 굶어 죽었거나 다른 계집을 끼고 놀고 있을 터.
헛된 정절 따위 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또의 회유 섞인 협박에도 연화는 피 섞인 침을 퇴하고 사또의 얼굴에 뱉었다. 더러운 짐승, 내 몸은 부술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 가질 수 없다. 가늘지만 서슬퍼런 그녀의 목소리에 사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연화의 뺨을 후려갈겼다. 이런 천한 것이 끝까지 여봐라. 당장 작두를 대령하라. 내 오늘 인연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효수하여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사또의 고함에 형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시퍼런 날이 선 작두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다. 차가운 금속성이 햇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내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연화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얼굴은 오직 하나. 눈 내리는 밤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김진우뿐이었다. 선비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낡아빠진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기워 입은 누더기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손에는 다 다른 지팡이를 든 꼴이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었다. 멈추시오. 그 형집행을 당장 멈추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쩌렁쩌렁하여 좌중을 압도하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형리들이 멈칫하며 사또의 눈치를 살폈다. 최 사또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웬 미친 거렁뱅이 놈이 감히 관에 난입하여 행패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사내에게 달려들려 하자 사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삿갓을 천천히 벗어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볕에 그을리고 야위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화는 흐릿한 눈으로 그 사내를 바라보다가 숨이 멎을 듯 놀랐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나 그 얼굴은 꿈에서도 그리던 낭군님 김진우였기 때문이었다. 선비님. 연화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연화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으나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사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하다니. 내 놈이 진정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진우의 일갈에 사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놈이 실성을 해도 단단히 했구나. 내 놈이 전연의 기둥서방인가 보구나. 잘됐다. 저승길 외롭지 않게 둘이 나란히 보내주마.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진우를 애워쌌다.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구름 사이로 내리비치는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노수의 패, 바로 마패였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작은 노수의 덩어리에 고정되었다. 진우는 천지를 뒤흔들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여.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았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관아 담장 밖과 대문 뒤에서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여. 암행어사 출두여. 수십 명의 역졸들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관아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또의 호위무사들과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고 기고만장하던 이방과 형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최 사또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관모가 벗겨지고 신발 한 짝이 날아가는 추태를 보였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 했으나 역졸들에게 덜미를 잡혀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진우의 발 아래 머리를 쳐박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진우는 더러운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사또를 내려다보았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하며 무고한 여인을 핍박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만번 죽어 마땅하다. 진우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사또는 오줌을 지르며 기절할 듯했다. 진우는 즉시 형리들에게 명하여 사또를 결박하고 옥에 가두게 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정의의 심판장이 되었고 억눌려 있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진우에게는 사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 그는 모든 처결을 부색에 맡기고 형틀에 묶여있는 연화에게로 달려갔다. 밧줄을 끊어내자 연화의 몸이 힘없이 진우의 품으로 쓰러졌다. 연화야, 연화야. 정신 차려라. 내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연화의 피 젖은 몸을 감싸 안고 오열했다. 따뜻한 청과 익숙한 목소리에 연화가 가까스로 눈을 떴다. 피딱지가 앉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진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선비님, 정말 선비님이십니까? 이것이 꿈은 아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으나 그 속에는 사무친 그리움이 가득했다. 진우는 연화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연화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래, 나다. 내가 살려준 진우다. 내가 장원 급제하여 어사가 되어 돌아왔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제 다 끝났다. 진우의 말에 연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정인을 마주한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이고는 진우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진우가 다급하게 소리쳤고 역졸들이 서둘러 의원을 찾아 뛰쳐나갔다. 진우는 연화를 안고 관아의 안채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는 탐관 오리의 몰락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지만 진우의 귀에는 오직 연화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밤이 깊도록 관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진우는 연화가 누워있는 방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유명하다는 명의가 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다려 먹였으나 매질이 워낙 혹독하여 연화는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었다. 진우는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식은땀을 닦아주며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일어나야 한다. 제발 일어나 다오. 우리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꽃 구경도 가야 하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가마도 타야 하지 않느냐. 진우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새벽녘이 되자 연화의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열이 내리고 식은땀이 잦아들자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다. 창밖에서는 동이 터오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이들의 앞날에 새로운 희망이 비추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듯했다. 진우는 잠든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고. 다시는 그녀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고. 암행어사의 위엄보다, 만백성의 칭송보다. 지금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눈앞에 누워있는 이 여인 하나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를 완전히 밀어내고 관아 뒷마당에 앙상했던 가지에도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연화의 몸이 완연히 회복되기까지는 꼬박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김진우는 어사의 직분을 수행하며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매진하면서도 해가 지면 어김없이 연화의 곁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었다. 연화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어느 맑은 날, 진우는 그녀를 데리고 관아 후원의 정자로 향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선 연화는 비록 짧아진 머리카락을 비단으로 감싸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예전의 화색이 돌고 있었다. 진우는 연화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연화야, 이제 곧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 복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아내로 당당한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여 함께 올라갈 것이다. 진우의 말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다. 기생 출신이 사대부가의 정실이 된다는 것은 조선팔도에 전례가 없는 일이며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두옵니다. 나으리, 저 같은 천출이 어찌 감히 나으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첩실로 거두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분하옵니다. 부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마시옵소서. 연화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이자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상의 시선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내가 굶어 죽어갈 때 나를 살린 것은 양반들의 고고한 헛기침 소리가 아니라 너의 따뜻한 손길과 희생이었다. 네가 보여준 의리와 절개보다 더 귀한 가문은 없고 너보다 더 품이 있는 여인은 없다. 내 비록 벼슬을 잃고 다시 초야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첩으로 삼아 내 마음에 그늘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우의 결심은 바위처럼 확고했다. 그는 한양으로 서신을 보내 가문의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예상대로 거센 반대와 비난이 빗발쳤으나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려 임금에게 연화의 절행을 고했고 그녀가 기생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지아비를 위해 머리카락을 팔고 목숨을 걸고 정절을 지킨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다. 임금은 진우의 올곧은 성품과 연화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복하여 파격적으로 연화의 면천을 허락하고 정경부인의 품께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을 인정하는 교지를 내렸다. 그것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마침내 혼례날, 고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진우는 약속대로 연화를 꽃감에 태웠다. 화려한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연화는 수줍음과 감격으로 붉어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사모간대를 차려입은 진우는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한 모습으로 가마 앞을 지켰다. 국수를 나눠 먹는 하객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연화의 출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이는 없었다. 오직 죽음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경외와 축복만이 가득했다. 신랑, 신부 맞절, 집례의 우렁찬 소리에 맞춰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릴 때 연화의 눈물방울이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지난날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 여인의 눈에서 다시는 슬픈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으리라. 내 남은 생을 바쳐 이 여인을 지키고 사랑하리라.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양으로 향했고 그 행렬은 마치 개선장군의 입성처럼 위풍당당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양 조정에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을 떨치던 김진우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이나 당파 싸움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연화 역시 안주인으로서 검소하고 덕망 있는 삶을 살며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니 도성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칭송했다. 그러나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노년이 찾아오자 진우는 미련 없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을 결심했다. 부인, 이제 우리도 쉴 때가 되었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매화향기 그윽하던 그 시골로 돌아갑시다. 연화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감. 저도 그곳이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한양 저택을 뒤로하고 짐수레 안에 책과 옷가지만을 싣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 마을은 변함없이 평화로웠다. 두 사람이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 허름한 기방은 사라지고 없었으나 그들이 살던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진우와 연화는 산자락 아래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진우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는 훈장님이 되었고 연화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인자한 할머니가 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꽃이 피 두 사람의 하얀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내려앉았다. 진우가 연화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다. 임자, 고생 많았소. 나 같은 못난 서방 만나 평생 마음 졸이며 살게 해서 미안하오. 연화는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답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영감은 제게 생명을 주셨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쓰러져 있던 선비님을 제 방으로 모시던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허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내리던 눈이 참으로 차가웠는데 지금 이 봄볕은 이토록 따스하구려. 우리네 인생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했으니 이제 여한이 없소.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진우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젊은 날의 날카로운 기백은 세월 속에 부드러워졌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다음 생에도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당신을 찾아가 당신이 고생하지 않도록 금지 오겹으로 귀하게 모시겠소. 그때는 우리 천년 만년 떨어지지 말고 함께 합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잡은 두 손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칡넝쿨처럼 단단히 얽혀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백년해로하며 한날 한시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양지바른 언덕, 매화나무 아래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후대 사람들은 신분의 귀천을 넘어선 그들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부귀영화보다 의리를 택한 선비의 기계를 기리며 그곳을 매화묘라 불렀다. 봄이 되면 그 무덤계는 유난히 붉고 향기로운 매화가 피어나온 마을을 진동케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죽어서도 변치 않는 연화의 붉은 마음이라 여겼다. 세상은 변하고 인심은 각박해져도 진정한 사랑과 신애는 시간의 강을 건너 영원히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것을. 눈 속의 매화처럼 피어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가르침을 남기고 있다. 바람이 불어와 꽃이 피 흩날리는 날이면 어디선가 책 읽는 낭랑한 소리와 여인의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